2시 1분을 가리키네요. 오후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 문 좀 닫아주시죠. 예. 예, 지금부터 농업농촌의 길 2023년 한국농업농촌의 미래 도전과 대응이라는 주제 아래 특별 세션 제2분과 미래농업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션 진행을 맡은 한국농어촌공사연구원의 연구기획실장 이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2분과 세션은 크게 주제 발표 두 분을 모셨고요. 그 토론자로 네 분을 모셨는데 오늘 발표자 두 분, 토론자 네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의 윤성은 부장님이십니다. 예, 두 번째 발제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연구원에 근무하고 계신 이향미 박사님이십니다. 예, 오늘 시정토론자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 팜플렛에 있는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대학의 박찬기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쌀전업 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임병희 총장님 오셨습니다. 예, 농민신문의 김소영 부장님 오셨습니다. 예, 농식품부의 농직과장 이승한 과장님 오셨습니다. 예, 발표 이후에 토론자분은 앞으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2분과가 농어촌 공사 농어촌 연구원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그 외부에 오신 분들께 우리 공사 내빈 두 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재 부사장님이십니다. 예, 서상기 농어촌 연구원장이십니다. 예, 농어촌공사 세션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하신 우리 공사 외부 분들에게 오늘 오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진행은 원래 계획대로는 발표자분들 15분 발표 그리고 토론 시간 가지기로 했는데 다른 세션하고 협의를 해보니 이번에는 주제 발표 두 건이고 지정 토론자가 네 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해서 첫 번째 발표분은 한 20분 정도 필요하시다고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면 20분 드릴 거고 두 번째 발표자분은 한 30분 필요하시다는데 한 5분 깎아가지고 한 25분 정도 예, 그렇게 하면 나중에 토론하시는 분들 그리고 프로에 계신 분들도 궁금증도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먼저 첫 번째 발표자 윤성원 부장님 예, 모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농어촌공사 기반사업처 사업총괄부장 맡고 있는 윤석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기반사업처인데요. 여기서 있는 주제처럼 농업생산 기반 정비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거기서 저희는 용수에 대한 부분이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용수 개발 부분하고 또 홍수에 대응하기 위한 그 배수 개선 사업이 주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농업 인프라에 대한 그동안의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주제에 맞게끔 이 기후 변화가 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된 내용이 될 생산기반 정비 계획이 농업 인프라 패러다임 변화를 어떤 부분들을 갖고 있는지를 소개를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앞으로 농업 인프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인프라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인프라는 용어는 많이 쓰고 있는데 과연 농업 부분에서 인프라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인프라의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생활이나 생산의 기반을 형성해주는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 인프라에 대한 정의를 어디에 있냐 하면은 여기 보신 것처럼 농업정법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을 조성을 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 기반 정비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농업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언급이 되면서 이 농지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등과 같은 기반 시설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 인프라가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어떤 현황과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성과를 냈냐를 간략하게 네 가지로 정의를 해봤는데요.
쌀 수급에 대한 쌀 그 공급에 대한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 식량 안보적 측면에서 저희가 우선 1차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농업을 하기엔 필요한 부분이 물이다 보니까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리답이란 부분들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진행을 해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홍수, 기후 변화로 인해서 홍수가 더 가중화되다 보니까 이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배수 개선을 하는 목표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또 이와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사전적 의미처럼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이제 기반 조성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지 정리가 대표적 사업이 될 건데 그로 인해서 이런 생산에 대한 어떤 생산력을 이제 강화시키는 역할을 좀 해왔고요. 마지막으로 이 외의 주된 목적 외에도 지역에 대한 지방 소멸을 이제 위험을 감소시키면서 농촌에 대한 공동체 형성에 대한 기여를 했고 그 위에 그 농촌 지역에 대한 일자리 그리고 이제 국토 보존과 관련된 부가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후 변화란 부분들이 저희가 인프라적 측면을 볼 때는 단순하게 그냥 홍수, 가뭄만 보는 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그 농업 전반에 대한 생산에서부터 재해, 뭐 식량, 자원까지 포함했을 때 상당 부분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농업 인프라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농어촌법상에 나와 있는 이 생산과 재해에 조금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력을 그 생산성을 강화하면서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가면서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이 가뭄 홍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막아갈 건지 적응해 갈 건지에 대한 대책으로 좀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또 이 농업 농촌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또 살펴보게 되면 이 쌀 수급에 대한 쌀 생산량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이 되다 보니까 쌀 수급 조절에 대한 기능들을 농업 인프라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농업을 이제 스마트화하기 위해서 스마트 농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 농업이 지금 현재 시설에 머무져 있는 부분들을 노지로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인프라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냐 이런 요구들을 좀 받고 있는 상태고 또 아무래도 농촌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농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또 인프라가 또 기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기처럼 오고 있는 이 기후 위기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후 위기를 좀 더 저희가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전략으로 어떤 걸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농촌이 유지되기 위한 지역 소멸에 대한 대응 이 5가지가 지금 관련된 가장 큰 이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기후 위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후 위기는 지금 점점점 이제 저희가 기후학적으로 볼 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온다는 선에서 갔는데 올해 이제 오송이나 충남북 지역의 비 같은 경우는 이 선상 강수대란 새로운 개념에서의 이제 특정 지역에 이제 급하게 많이 오는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이 올해 호우 피해가 많이 났던 지역입니다. 이로 봤을 때 지금 이 30년 빈도로 하는 이게 설계 기준입니다. 농업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설계 기준이 30년 빈도의 강우를 얘기를 하는데 이걸 기점으로 봤을 때 이 공주나 청양 같은 경우는 500년, 100년 거의 10배 이상의 비가 오게 된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고 현실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많이 실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홍수만 있느냐 아닙니다. 올해는 좀 특이했던 이유가 뭐냐면 올 초만 하더라도 가뭄이 되게 심했습니다. 근데 가뭄이 심하다가 갑자기 5월달에 비가 오기 시작하더만 홍수로 급격하게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뭄과 홍수가 동시에 발생된 해이기도 하는데 이 가뭄에 대한 주기도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농업 인프라 부분을 10년의 안전한 가뭄의 안전한 형태의 인프라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가뭄 주기가 점점 줄다 보니까 이 가뭄 대응 능력도 계속 키워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정 당국이나 정부에서는 볼 때는 재정의 투입의 효율성 때문에 이 가뭄과 홍수를 두 개 다 잡기는 솔직히 좀 문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정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이슈와 이 변화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과거에 쌀 중심으로 했던 이런 생산 기반들을 이제 논해된 논밭 겸용이라든가 다양한 수요에 맞춰서 이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이 스마트 용농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과거에 이제 미래에 이제 저희 농업을 유지해 나갈 이 청년농들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데이터 용농이 가능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또 그리고 홍수와 이제 가뭄이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통합적인 종합계획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기반 정비 계획을 이제 저희가 이런 4가지 목표를 정하게 됐는데 이게 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산 기반 정비 계획은 10개년 계획인데 법정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에는 이 10년이란 주기란 부분들을 법정화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그 농해수위에서 입법 발의가 돼서 이제 매년 10년마다 이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만들어진 계획이다 보니까 상당히 농식품부에서도 의미를 두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앞으로 향후 10년간, 32년까지 10년간 계획을 중단기적으로 이제 보는 관점에서 4가지 주제를 정했는데 그게 논에서의 범용화 기반을 조성하는 복합 영농 기반을 만드는 거, 또 물 이용을 이제 물 관리 고도화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디지털화하는 걸로 인해서 물 이용을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들, 또 재해 안전한 물, 또 그리고 이 물이라는 하는 부분들을 단순하게 그냥 농업용 그 공공재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 부가적인 이익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이 농업 농촌에 대한 가치 증진까지 이제 고려하는 형태로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합 용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복합 용농이라 하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쌀 중심적인 어떤 기반 조성 부분을 타작물로 이제 확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 갈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또 시설원이든 밭작물에 대한 용수 수요에 맞춰 가지고 과거에는 논을 위한 용수 공급을 했다고 하면은 이런 시설원이나 밭작물에 맞는 필요한 사업들을 시범 사업을 진행을 좀 해볼 계획입니다. 또한 이제 대형 간척지, 이런 대규모화되어 있는 간척지를 좀 더 미래 농업을 필요한 어떤 그런 재배 기반으로 확충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새만금에 있는 그 기반을 좀 더 시범적으로 가져갈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 이용적인 측면은 이제 미래 농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정보와 디지털 기술을 이용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이제 관행적 경험적으로 해왔던 물 관리 방식을 좀 고도화해가지고 이 용배수로 체계를 좀 스마트하게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디지털 기반의 어떤 스마트 물 관리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화 시키면서 미래 농업인들에게 제공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그 지금 이게 보시게 되면 스마트 농업 쪽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존 디어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자율화 단계를 레벨 3까지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은 9보다의 기준을 해가지고 레벨 2 정도까지를 넘어오고 있는 상태고, 한국은 이제 우리나라는 시작된 단계에 있다 보니까 이 스마트 농업이 계속 확산되기 위해서는 스마트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생산기반 정비 계획도 거기에 맞는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 안전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후 위기가 계속 가속화되면서 이 홍수와 가뭄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 농업 인프라에 대한 시설들은 저수지를 포함한 한 17,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전국에 많이 산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그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관리되던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이 홍수 가뭄에 안전한 시스템으로 가져가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한테 계속해야 되는 숙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 보강 방식이라든가 안전 진단 점검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그 생산기반 정비 계획 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체계와 기준들을 새롭게 정립하는 걸 1차적으로 목표를 갖고 있고,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기술심의나 그 설계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려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재발생에 대한 부분 보시게 되면은 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부분이 과거에는 이 가뭄이면 가뭄, 또 홍수면 홍수, 이런 어떤 용수로나 배수로가 각각의 단일 기능으로 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뭄과 홍수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게 많다 보니까 때로는 용수로가 배수로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배수로가 또 용수로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하이브리드 형태의 기반 시설로 갖춰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물 환경적인 측면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농업 인프라라는 부분들이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농업 농촌에 대한 가치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재정적으로 투입해서 가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미래 농업으로 남겨야 될 부분들은 보존과 활용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거다 보니까 이 농업 농촌의 가치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넣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기반 정비 계획이 이번에 2번째 만들어진 계획인데, 실제로 주요 과제로 지정해서 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 그만큼 농림부가 의지를 가지고 가려고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에 맞는 어떤 이런 이 농촌 물순환 체계 구축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잡고 있는데요. 이게 과거에는 물을 이제 공급을 한다고 하고 물을 이제 확보를 할 때
저수지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환경을 조금 파괴하는 형태의 개발 형태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물이 남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하는 이런 물 공공재를 재이용하는 형태로 개발 형태를 바꿀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신규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용수를 계속 재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수지로부터 그 농경지를 통해서 배수로 하천으로 그냥 방류를 시키는 게 아니라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이 농촌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농촌에 대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형태로 그렇게 시범 사업을 가져가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드린 부분은 중단기적 시각입니다. 결국에 10년간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큰 그림도 같이 그려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장기적 측면에서 다시 한번 앞을 들여다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인프라 사전적 의미를 앞에서는 제가 생산의 기반을 형성하는 부분에 사전적 의미를 뒀지만 앞으로는 이제 농업 농촌이 이제 같이 이제 상생을 하다 보니까 이 생활에 대해서 기여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 농업 농촌의 가치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어메니티를 이제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그건 결국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이제 인프라가 같이 기여하는 역할로 가는 겁니다. 또 농업 인프라에 대한 정의적인 측면에서 법에 정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 농업 생산에 좀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지만 앞으로는 미래 농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농지 보존이 중요한 가치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업 생산에 좀 집중되어 있던 인프라 부분들을 이 농지 보존의 기능과 어떻게 연계시켜서 같이 해 갈 건지 이 부분이 고민이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생산과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후 변화와 연계돼서 이 자원의 위기라든가 그 식량에 대한 위기, 최근에 이제 코로나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자원의 무기화라든가 아니면 이 질병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이 자원의 위기나 식량 위기가 앞으로 미래는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 생산에 필요한 이 물과 이 농지 또 에너지, 이 사람이라 하는 어떤 이런 희소 자원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이거를 보존 관리해 갈 거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볼 때 이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어떤 물과 또 사람 또 그리고 농지와 이 에너지를 넥서스 플랜과 같이 이 연계 통합 관련한 토탈 플랫폼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게 경제학에서 볼 때 농업 생산 기반이라고 하면 농지를 말하는 것처럼 농지를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생산 기반을 어떻게 연계시킬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앞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시적으로 지금 한번 이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과거에는 아마 그 용수 개발 사업이든 배수개발 사업이든 또 피해가 났다고 하면 지역적으로 되게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워낙 이제 고도화되고 복잡화되고 예측하기 힘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농지 베이스 아래 저희가 이런 생산 기반에 필요한 문제, 피해가 났던 부분들을 레이업을 계속 이제 올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우리가 생산 인프라 부분을 어떻게 변형하거나 아니면 바꿔가야 되는지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걸 이제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가 해본 건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농지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생산 기반을 업로드 해본 상태입니다. 예전에 4대강 사업을 할 때 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거는 이 농지를 성토를 해가지고 한 2m 정도를 농지 표고를 높여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충남북 지역에 비가 이번에 많이 왔는데 이 보신 것처럼 이 피해 지역과 이 4대강 농경지를 임을했던 지역과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피해 지역이 4%밖에 안 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연계시켜서 통합화 관리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말하는 어떤 재정 당국이나 여러 가지 부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때 배수 개선에 과연 사업 효과가 있었냐 없냐를 볼 때 단순하게 그냥 이거는 침수 예방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농지 베이스 안에서 배수 개선 사업을 시행했던 걸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 부분에서 20% 외에는 나머지는 배수 개선 효과를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20%에 대한 부분들은 과연 뭐가 문제였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 배수 개선 사업에 대한 패턴이나 사업 방식을 어떻게 변경할지 이런 것까지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어떤 자원에 대한 연계뿐만 아니라 이 자원 간의 이제 순환고리 안에서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농업조공사 내에서도 저희가 연구원과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과제들을 도출해서 과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초에 그 CES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 세계 가전 박람회가 있는데 매년 그 1월달에 라스베가스 하는데 이 키노트를 이제 기조 연설을 이번에는 그 존 디어사에 있는 그 존 레이 그 회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기조 연설을 했다는 것도 농업 부분에 있는 기계 회사의 회장이 이제 그 가전 박람회에 가서 키노트를 했다는 것도 되게 새로운 부분이었는데, 이분이 냈던 그런 여러 가지 문구들이나 의원들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민이라 하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이 사람들이 농업을 생산하는 그 주체로서뿐만이 아니라 이 미래 세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분들을 미래 세대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아주 소중한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여기서 말한 자원이라고 하는, 여기서 토양을 얘기했는데 이 농지나 토양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이제 잘 갖고 관리해주는 소중한 분이라는 것들을 이제 강조했다는 게 상당히 큰 의미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단순하게 농업 인프라가 생산 기반 정비사에 필요한 하드웨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 농지 보존, 또 그리고 우리 국토를 보존 관리하면서 미래 용농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어떤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져가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이 발표니까 그 개별 질문은 나중에 종합 토론할 때 프로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양학 박사이거든요. 우리 윤성훈 부장이 앞으로 저랑 잘 지내려고 엔딩에 토양으로 아부성 결론을 내려주신 게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윤성훈 박사님이 이제 부장님이 농업 이슈를 5개를 정리하셨어요. 식량, 쌀수급, 스마트 농업, 귀농귀촌 활성화, 기후 위기, 지역 소멸. 거기에 대한 현재 농정당국의 대책으로 올해 발표된 농업 생산 기반 정비 10개년 계획. 그렇지만 그 10개년 계획을 넘어서서 미래지향적인 농업의 화두로는 농촌 재생, 농지 보존, 환경 복원 이 3가지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후에 좋은 코멘트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연사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연사의 주제는 청년 농업인 농지 이용 실태와 수요 중심으로 농지 지원 확대 방안 솔루션 찾기입니다. 이영미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윤성훈 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게 앞으로 우리나라 그 농업 생산 기반 인프라의 구축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들었고, 이번 주제는 그러면 그렇게 구축된 농업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 농업인에게 포커스를 둬서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농산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 발표에서는 농지를 그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지의 지원 방안 솔루션을 찾는데 청년 농업인들의 농지 이용 실태하고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뉴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청년 농업인 또 농지 관련된 이슈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농가 인구를 보면 매년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그 농촌 지역의 소멸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언론에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 10명 중에서 5명은 노인이고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은 68세입니다. 지난 20년간 농가는 35% 감소를 했고 농가 인구는 무려 86%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가 경영주는 20년 동안 약 9세가 증가를 해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젊은 농가 경영주 유입과 정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청년 농업인들 대상으로 왜 이 청년 농업인들만 포커스를 둬서 농지 지원 확대가 필요한가? 그 이유는 전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농업인 관련된 농지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 농업인들은 농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 농촌 과소화 대응과 재생산 유지를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 농지 지원이 필요한데, 기존의 연구들에 보면 이 농지 공급 부족의 원인이 고령 농업인의 은퇴 지연과 상속 경향, 특히 신규 농업인의 폐쇄성 때문에 새로 농사를 시작하는 청년 농업인들은 농지에 관련된 정보와 농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산업 전후의 청년 농업인의 농지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청년 농업인은 만 40세 미만 청년이면서 그 가구주인 청년 농가 경영주를 대상으로 제가 분석을 했는데 청년 농업 경영주 중에서 경지가 없는 비중은 17년에 4.3%에서 21년에는 4.8%로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0.1 헥타르 미만 비중은 17년 1.1%에서 21년에는 약 3%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처럼 매달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만으로 청년 농업인들이 농지를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 들어오는 청년 농업인들에게는 농지를 좀 확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청년 농업인 대상 농업 정책 개발과 활성화가 필요한데 보시는 화면처럼 그 영농 진입 단계, 영농 초기 단계, 농장 경영 단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영농 자금 부족과 농지 확보입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지 확보는 청년 농업인들의 전 영농 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청년 농업인들 대상으로 좀 농지 지원이 필요한데 영농 형태별로 차별화된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이 좀 필요하고 농지나 자금 시설, 농기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이제는 좀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는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지원이 필요한가, 필요하면 어떻게 농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청년 농업인 그다음에 농지 관련 사회적 이슈는 뉴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청년 농업인은 농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향후 5년 이내에 이들의 영농 규모 확대 의향은 어떤지 그러면 영농 규모 확대 의향이 있다면 이들의 평균 확대 의향 면적은 얼마인지는 전국의 청년 호계농 85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그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발표에서는 총 5개 정도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생산 기반 측면에서는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요. 가칭 저활용 농지 활용 사업, 제도 측면에서는 제3자 계승형 농지 지원 사업과 청년 농업인 생애 주기별 스마트팜 지원 모델, 정보 쪽에서는 사람과 농지 정보 DB 구축과 농지 통계 발간을 제안을 하였고 디지털 자원 관리 플랫폼 구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청년 농업인 현황과 농지 지원 방안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년 농업인은 그럼 언제 누구를 우리가 청년 농업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제가 법을 좀 살펴봤더니 청년 농업인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만 40세 미만인 자로 정의가 되고 있고 청년 창업농, 후계농은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 중에서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경영주입니다. 이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청년 창업형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각 법에서 청년의 연령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는 29세 이하로 정의를 하고 있고 농업경영체 등록 영감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청년 후계농 지원 사업에서는 만 4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청년 농업인 육성 조례에서는 하하는 18세, 19세, 상하는 49세까지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직 청년 농업인은 그 법에서 만 40세 미만인 자를 대상을 하고 있어서 이 발표에서도 저희가 말하는 청년 농업인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을 저희가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농업인 현황을 보면 제가 2020년에 농림업 총조사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청년 농업 경영주, 그러니까 만 40세 미만이면서 가구주 분포를 보면 경북이 14.6%로 가장 많고 이어서 전남이 13.4%, 그런데 서울과 경기를 수도권으로 묶으면 이 수도권이 13.4%로 전남과 그 분포가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시화가 가속화될수록 수도권 청년 농업인들의 농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농업 경영주들의 주요 재배 작물을 보면 논벼가 30%로 가장 많고 노지 과수, 축산, 식량작물, 노지 채소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관련 선행 연구를 보면 충남연구원에서 지적한 것처럼 대부분 농업 인력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고 농지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최근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관련 연구들은 농지 수요와 농지 확보 어려움에 파악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들에게 농지를 그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대응을 제시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어서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검토와 뉴스데이터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1년에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GSNJ에서 2016년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역 내 후계농이 1% 증가를 할 때 지역 농업 노동 생산성은 0.3%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가 있었고요. 2018년에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청년농 감소율이 둔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전국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의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3년부터 청년 농업인 대상 농지 지원 관련된 신규 사업을 말씀드리면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은 진입 단계에서는 최대 3헥타르, 성장 단계에서는 6헥타까지 지원이 확대가 되었고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농업 스타트업 단지 사업이 그 상주하고 김제 2개소에 6헥타르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업 단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40헥타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비축 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이 시작이 되었고 10개소에 4.8헥타르가 사업 대상지입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선임대 후매도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최대 30년간 장기 임차해서 경작한 후에 매입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어서 지자체별로 청년 농업인 지원 관련 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귀농 기촌 플랫폼인 그린대로의 데이터를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다 다운로드 받아서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만 추출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총 243개 사업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는 창업, 조성, 운영, 그리고 농지 임대료 순이었습니다. 농지와 임대료가 다른 단어보다 상위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농지 지원은 임차료 지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농지 조성을 통한 농지 지원은 매우 부족했고 따라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농지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농지는 각 주제어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중요도는 낮게 나타났고 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업 그 분석 결과를 보면 교육을 통한 창업, 맞춤형 컨설팅, 초보 농업인 경쟁력, 일자리 창출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뉴스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청년 농업인과 농지 관련된 이슈를 분석을 했는데 20년부터 22년까지의 키워드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 농업인 관련 그 주요 이슈는 농업, 지원, 청년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22년에 스마트라는 용어가 전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청년 농업인과 연관된 농지는 전국 일간지가 지역 일간지보다 중요하게 고려를 하고 있었고 농지 관련된 뉴스데이터 분석을 보면 21년에 LH 농지 투기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이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투기, 부동산, 의혹, 조사가 상위에 검색이 되었습니다. 근데 22년에를 보면 전국에서는 태양광이나 에너지처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지역에서는 여전히 투기, 부동산, 조사, 의혹이 상위로 검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농지와 관련된 청년은 낮게 다루어지고 있고 이 농지는 전국 일간지가 지역 일간지보다 좀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보면 2020년에는 주로 단발성 주제들이 분리되는 네트워크 커뮤니티를 연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뚝뚝뚝 다 떨어져 있었는데요. 21년에는 현장, 스마트, 디지털이 연계가 되고 있었고 22년에는 여기 빨간 동그라미에 있는 것처럼 농지가 주요 이슈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스마트팜 농협이 22년에 연결이 됐고 최근에 청년 농업인과 스마트팜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인 농지는 다른 주제어에 비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어서 청년 농업인 농지 이용 실태와 수요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전국의 청년 후계농을 대상으로 저희가 농지 이용 실태와 수요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전국의 그 청년 농업인이 한 8,5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는 855명이 본 조사에 참여를 해주었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약 35세 정도 됐고 대부분 남자이고 영농 경력은 5년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영농 실태를 보면 시설 원예가 35%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노지 밭작물이 35% 좀 많습니다. 이 영농 형태를 말씀드린 건 그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나라 일반 청년 농업인들은 이거와 다른 형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는 논벼 재배가 많았었는데 그 청년 후계농, 그러니까 정책 지원금을 받는 청년 후계농은 시설 원예, 그다음에 노지 밭작물들, 그다음에 논벼를 주로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농가 소득을 보면 4천만 원 미만이 66%로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 평균 경지 면적은 약 1.8 헥타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매입할 때 자금 조달은 대부분 정책 자금과 금융기관을 활용하고 있고 자기 자본을 활용한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 내 영농 규모 확대 계획은 73%로 높게 나타나서 전체 청년 후계농의 73%는 향후 5년 이내에 지금보다 영농 규모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 진입 형태를 보면 부모로부터 그 농지를 승계받은 청년 후계농이 약 44% 나타나고 있고 스스로 농지를 구입한 창업농은 5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승계농과 창업농으로 구분해서 농지 이용 실태와 수요를 파악을 하였습니다. 경지 면적 차이를 보면 승계농이 창업농보다 1.5 헥타르 더 많고 이것은 통계적 유의 수준 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농 같은 경우에도 창업농은 0.6 헥타르에 불과하지만 승계농은 그 2배인 1.5 헥타르여서 부모님으로부터 농지를 승계받은 승계농보다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창업농의 영농 기반이 굉장히 열악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농지 이용 형태별 상관관계를 보면 공통적으로 창업농이나 승계농 모두 시설 원예와 과수는 대체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고 창업농의 경우에는 농지 이용을 노지 또는 과수, 시설 원예 축사로 전업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승계농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 노지 재배 면적이 많을수록 축사 면적도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임차지 비중을 보면 창업농, 승계농 모두 임차지 비중이 약 44%대로 좀 높게 나타났고 완전 임차농, 그러니까 모든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린 임차농은 창업농이 승계농보다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창업농이 약 28%, 승계농이 약 18% 정도 나타냈는데 이건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지 매입 경험을 보면 창업농의 61.3%, 승계농의 약 62%는 스스로 농지를 매입한 경험이 있었고 주로 농지 매입은 농지은행보다는 개인 간 매매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매입 자금을 보면 창업농, 승계농 모두 정부나 금융기관 자기 자금을 활용을 하는데 이 직계 가족의 자금을 활용한 것을 보면 창업농은 6%, 승계농은 그거보다 한 2배 정도 많은 약 16% 정도가 직계 가족의 자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스마트팜 도입 현황을 보면 창업농, 승계농 모두 약 10% 정도 지금 스마트팜을 하고 있고 영농 형태별로 보면 시설 원예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스마트팜을 도입하지 않는 청년 후계농 중에 후계농 대상으로 향후 스마트팜 도입 수요를 살펴보니까 창업농, 승계농 모두 약 70% 가까이가 앞으로 5년 이내에 스마트팜을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스마트팜을 하고자 하는 청년 후계농들의 그 농가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 좀 많아서 이 스마트팜을 하고자 하는 청년 후계농들의 이 자금 지원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시사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향후 5년 이내에 농지 확대 의향을 살펴보니까 70% 이상 꽤 높게 나타났는데요. 평균 경지 면적을 보면 현재 0.6 헥타르에서 5년 내에 약 1 헥타르 미만인 0.8 헥타르를 확보를 해서 총 경지 면적은 평균적으로 1.5 헥타르 정도 경작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습니다. 임차지 비중은 현재 48%인데 5년 이내에 70% 가까이 임차를 통해서 농지를 확보하고 싶다는 의향을 나타냈고 그럼 농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유유지를 활용하겠냐라고 여쭤보니까 청년 후계농의 81%가 유유지를 활용해서 농지를 확보를 하고 싶다라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청년 농업인들이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 내 농지 규모 확대 의향 있는 청년 후계농을 대상으로 농업 스타트업 단지 입주 의향을 살펴보니까 평균 5점 만점에 4점으로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스타트업 단지 내 스마트팜 수요가 79%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농업 스타트업 단지는 그 스마트팜 등에서 스마트팜 교육 실습 등을 이수한 후에 스마트팜 영농 창업 희망자 중에서 농지 확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이 이 농지를 임차를 해서 그 스마트팜을 할 수 있도록 생산 기반을 정비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런 스타트업 단지 내에서 시설 원예 그리고 축산을 많이 하고 싶다라는 응답을 보였고, 그런데 스타트업 단지 내의 기반 시설은 단순히 생산 기반 정비뿐만 아니라 금융 세제 지원, 인력이나 그다음에 노동력 지원 그리고 농로 구축 등 융복합적인 여건이 좀 조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수요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뉴스데이터 분석 결과와 청년 농업인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청년 농업인들 농지 지원 확대를 위해서 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활용 농지 활용 사업인데요. 이 저활용 농지에 관해서 먼저 용어를 같이 공유를 하면, 일본에서는 유유농지를 장래 경작 예정이 없는 농지로 정의를 하고 있고, 소유자에게 농지 중간관리기구에 빌려줄 의사를 확인한 후에 이런 유유농지 발생 대책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황폐농지를 통상적인 농사로는 경작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토지로 정의를 하고 있고, 이 황폐농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생 이용이 가능한 경우 구획정리, 객토 등에 의해서 경작지로 전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그 일본과 유사하게 그 휴경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근데 프랑스는 농촌법에 근거를 해서 가치 창출 토지로 개발해서 농촌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유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는 저활용 농지를 농작물 생산에 활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농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 저활용 농지 조사 방법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유휴지가 농업 면적에서 조사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 농업 면적은 표본 조사이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주도로 농립 및 환경 토지 개발에서 수행을 저활용 농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매년 농지 현황 조사를 통해서 농지의 유휴 상태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나 일본은 저활용 농지를 유형별로 구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수립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런 저활용 농지를 활용을 해서 청년 농업인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저활용 농지 활용 사업을 제안을 하는데요. 이거는 전국의 저활용 농지 활용 실태를 조사한 후에 농지 상태에 따라서 생산 기반을 구축을 하고 좀 제공해 주는 것으로 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경운 정지 후 바로 농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 생산 기반 정비 후 농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 그다음에 이용 불가, 그래서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농지를 전용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이 저활용 농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저활용 농지를 활용한 사업은 농업 특구로 지정을 해서 기업이 농지를 임차를 해서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네, 이건 농업 스타트업 단지 조성 사업과 비교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은 유유지나 황폐농지 활용 대책이 있는데, 실제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황폐농지를 개간을 해서 청년 농업인이 이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해서 경작을 하고 있는 사례이고요. 또 여기 황폐농지를 보면 재생 전에는 이런 잡풀이 우거지는 황폐농지였는데, 이 황폐농지 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경지로 변신해서 청년 농업인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제안하는 것은 제3자 계승형 농지 지원 사업인데요. 영농 기반이 없는 청년 농업인이 은퇴농의 영농 기반을 승계할 수 있는 사업을 좀 검토를 통해서 청년 농업인이 농지를 확보했으면 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영농인 중에서 후계자를 보유한 고령농은 3% 미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계자가 없는 고령 농업인이 증가할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즉 비농업인의 상속 농지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 은퇴농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에 청년 농업인에게 지원을 하는데 이때 경영 이양자와 상속자 간에 경영 상속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농지은행에 제출을 해서 그 제대로 그 이런 합의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영 개선 발전 등 지원 사업이 있어서 국가와 시정촌이 직접 각각 2분의 1씩 부담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제안하는 건 사람농지 정보 DB와 농지통계 발간인데요. 5년 내 농지 규모 확대 의향이 있는 청년 농업인의 임차 의존도가 70% 이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농업 경영체와 농지 정보를 수집한 후에 DB화해서 농지 유동화 촉진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DB에는 각 지역 이탁자와 수탁자의 영농 의사를 포함한 농지 정보와 지역의 취농 지원 정보, 전국의 친농 희망자 정보를 구축해서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2년 5월에 지역 계획, 즉 사람 농지 플랜이 법제가 되었는데 이 지역 계획에서는 시정촌이 유휴 농지를 포함해서 지역의 미래 농지 이용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때 향후 10년간 농업 경영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농업위원회가 유휴농지 발생 방지와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직접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농지통계 발간인데요. 청년 후계농의 73%가 5년 내에 농지 규모 확대 예양이 있고 임차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들이 농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상업농은 승계농에 비해서 지역 내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하니 이 청년 창업농들이 농지 관련된 정보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 통계를 발간을 해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공 방법은 통계청의 주요 국가 통계 및 농지은행 포털 게시와 농지 통계를 발간하는데 매년 농지시장 동향 보고서 개최로 농지 통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농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농지 통계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 대만도 농업 종합 정보 도우미에서 농지 통계의 단기, 장기 휴경지 면적을 농지은행 포털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안하는 건 농지 토양 DB 기반 디지털 자원관리 플랫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농가당 스마트팜 보고 면적을 보면 17년 0.7헥타르에서 20년 0.5헥타르로 오히려 감소를 했고 주로 4개 품목에 집중이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 스마트팜을 하고자 하는 청년 농업인들이 이 농지를 좀 제대로 찾기 위해서 비축 농지와 토양 DB 기반의 디지털 자원관리 플랫폼 구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이 있지만 이 사업은 비축농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농지 이용이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자원관리 플랫폼을 통해서 스마트팜 전용 장기 임대형 농지 등을 신규 사업 대상지 발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농업인 생애 주기별 스마트팜 지원 모델 도입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그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 경영자를 인터뷰를 했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융, 농지, 기술, 경영관리 이 부분들이 따로 떨어져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융복합적으로 어려움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청년 농업인들의 스마트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의 생애 주기별 스마트팜 지원 모델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관심, 창업, 성장, 위기, 은퇴 단계별로 지원 가능한 사업과 관련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다만 이때 유관 기관 간 거버넌스 구축으로 스마트팜 도입과 확대를 위한 전천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발표를 빨리 마쳤고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에 한글로 구체적인 데이터들도 있어서 자료집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시작할 때 윤성훈 부장님께 20분 드린다고 했는데 15분 하셨고요. 이양미 박사님께 25분 드린다고 하는데 30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딱 총량이 맞았습니다. 진행에 아주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이제 토론 시간인데 오전에 교훈이 있어요. 토론문을 GSNJ에서 미리 제출 받다 보니 토론하시는 분들께서 앞에 스크린에 놓고 하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미리 있어서 일단 앞으로 모시기 전에 요 스크린 사용하실 분, 예, 부장님 사용하실 거죠? 예, 저부터 먼저 해야 되고 부장님 앞에 나오셔서 먼저 토론 진행해 주시고
이후에 직접 토론하실 분들은 앞에 모셔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자 4분 중에 나도 토론문 띄워놓고 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신청하시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준비 예 되셨으면 토론자분들 한 5분 먼저 5분 내에 좀 먼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농민신문의 김소영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PPT 했는데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 줄글로 쓰려다가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서진교 원장님께서 나중에 또 자료 정리하신다고 PPT로 만들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만든 김에 오늘 또 같이 또 공유하려고 이렇게 틀어놓았습니다. 그 일단은 저는 이번에 그 발제문 2개를 보면서 굉장히 놀란 게 솔직히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그 이양미 박사님 같은 경우는 거의 논문 한 권을 집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셨구나. 그리고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셨구나라는 점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 농업 생산 기반 정비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그 방향 4가지는 굉장히 어느 누가 봐도 되게 방향이 잘 잡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앞에 얘기보다는 뒤에 그 청년농 농지 관련해서 약간의 그 현장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조금 전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문가도 아니고 또 그리고 제가 신문사에 있다 보니까 현장 여론을 좀 많이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좀 주신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이번에 발제문을 읽고 나서 제가 가까이 있는 그 청년농 단체장 또는 그 지인들을 통해서 한 4분 정도 이 농지 관련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눴습니다. 그 아까 이양미 박사님이 뭐 양적으로 연구를 하셨다면 어떻게 보면 좀 질적인 설문조사를 좀 했는데요. 그 처음에는 이제 한국농수산대학교 그 졸업생 회장입니다. 홍기균 회장이고요. 2번째는 한국 4H 중앙연합회의 충남 서산시 지부의 이제 지부장이었다가 지금은 일반 회원인 여성농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청년 여성 농업 협동조합 대표로 있는 박다정 씨고요. 4번째는 그 한국 4H 중앙연합회 직전 회장입니다. 그래서 아주 실제 현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농지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이런 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꼭 자기네 목소리를 말씀해달라 그리고 신문 기사로 좀 써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청년농이었거나 지금 청년농인 지금 농지 확보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라는 공통된 질문을 던졌거든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는 분이 아까 홍기균 회장입니다. 이분은 79년생인데 한농대를 졸업했고요. 이제는 자기가 40대 중반이다 보니까 어느덧 기성세대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년농에 대한 그 이제 과거 경험을 해왔고 이제 기성세대가 되다 보니까 청년농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시선을 갖고 있을 수 있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청년농 입장에서는 정책이 항상 자기네한테 이제 부족하다고 느껴지지만 비청년농 입장에서는 정부의 모든 정책이 청년농한테만 집중되다 보니까 소외감도 느껴진다라는 그런 지적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청년농이고 지금도 청년농이다라고 쳤을 때 가장 이제 개선할 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요. 아까도 이영애 박사님 글에도 잘 나와 있지만 그 청년농들은 스마트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농지은행에서 임대받은 논에는 뭐 스마트팜을 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참고로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거는 뭐 불편할 수도 있고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대로 전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은 기본적으로 자기 명의로 된 땅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이분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임차받은 땅에도 스마트팜을 좀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좀 풀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정리해 보면은 청년들의 그런 성향이라든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농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 침대에다가 사람 다리를 이렇게 늘리고 줄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다리 키에 맞는 침대를 좀 만들어주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2번째는 그 오소연 씨인데요. 이분 얘기가 참 재밌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좀 인용을 많이 하였습니다. 2020년에 청창농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한 달에 그 100만 원씩 주는 그 3년간 주는 그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3기로 했는데 올해 6기가 뽑혔다고 합니다. 1기가 1,600명이 됐고 자기 때만 해도 1,800명을 선발했던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첫 지원받을 당시에는 규모가 크지도 않고 또 자기가 여성이다 보니까 농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었는데 해마다 선발 인원을 급속도로 늘려나가다 보니까 내년 7기에는 또 5,000명을 뽑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5,000명씩 이렇게 청년 농들은 팡팡 쏟아지는데 농지를 과연 확보할 수 있겠는가라는 걱정이 앞선다고 하고요. 농지는 농사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 청년 농이 정착하려면 농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되는데 그 청착농 사업 지원 대상자는 됐는데 농지는 확보를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청년농 유입을 너무 급하게 추진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농지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도는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른 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농지은행 뭐 저는 안 들어가봤습니다만은 한번 들어가 보시면 뭐 1순위는 청착농, 2순위는 2030에서 순위별로 농지를 그 임대 지원해주는 그런 순위가 있다고 하는데 기타 맨 끝에 있는 기타 순위인 분들 즉 기성 농민들은 자기 인근에 좋은 논이 나오면은 임대차 하려고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지금 최근에 농지법이 바뀌어서 그걸 농어촌공사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전산상에 이미 올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지은행에서는 앞서서 신청한 청착농한테 약간 신청 좀 취소해다오 그러면은 나중에 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좀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도 오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청착농을 너무 빨리 하려다 보니까 그 대기 인력들은 많고 농지는 적은 데서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들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지적을 했는데요. 또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기네가 최근에 농식본부에서 청착농 뽑는다는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화제가 됐대요. 너무나 재밌기도 하고 약간 우프기도 해서. 근데 이게 인스타그램 제가 그래서 캡처를 하나 해달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뭐 청년농이 되면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안전이 진짜 장밋빛이다라는 것들만 올라와 있는데 자기네가 직접 해보았더니 이건 진짜 너무 그 힘든 과정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없이 이렇게 장밋빛으로만 청년농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광고를 한다는 거는 조금 그 이제 자기네 보기엔 조금 이렇게 우픈 현실이었다라고 하고 그 이미 그 지원받은 그 청착용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금 뭐 이렇게 그 환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자기네가 이제 아름아름 뭐 귀농 청년 연대라는 자발적 모임이 결성될 정도로 전문가 찾기에 되게 나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분은 89년생인데 짧게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경북이 고향인데요. 강원 평창에서 이제 한약재를 재배하는 여성 청년농입니다. 근데 자기도 이제 피부로 느끼기에 이런 정책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청년들이 뭐 최근 1, 2년 사이에 5, 6배 정도 늘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다.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땅이 너무 없다. 어쩌다 한 번 나오는 땅을 놓고 15명에서 20명이 거의 경쟁하는 형태다 보니까 이게 되게 안 맞지 않냐라는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법도 많이 있다. 뭐 땅이 필요 없는 청년 후계농을 통해서 대리로 땅을 이렇게 임대받는 거래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오수연 씨처럼 그런 부작용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치 그 전 회장, 지 회장 얘기는요. 이 그 청년동 할 때 그 청년들이 이미 진짜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도시 소득만큼 못해도 한 70% 정도의 소득이 보장이 돼야지 농사를 짓는데 그러려면은 농지 규모화가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농지 자체가 구하기 힘드니까 그런 아이러니가 있다고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뼈아픈 얘기도 했어요. 청년농들도 농사 짓기 쉬운 땅만 찾으려고 하고 불편한 걸 아예 하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아예 뭐 그 땅이 뭐 없다고 하지만 없는 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년농들에 대한 따끔한 이야기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농지은행에서 임차한 농지에 대해서 지금 벼를 못 심게 하지 않습니까? 농콩이나 이런 거 심잖아요. 근데 이 부분 얘기로는 그게 뭐 쌀수급 뭐 완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목적은 10분 이하가 되지만 처음 들어오는 농민한테
그리고 사실상 벼가 굉장히 재배 안정성이나 수익성 높은 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벼를 재배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걸 재배하라. 그리고 논을 주면서 심지어 논을 주면서 다른 걸 재배하라고 한다는 거는 뭐 여기 와서 실패를 해라라는 말과 동일하다. 그래서 청년농 특성을 고려해서 작물 선택권을 좀 주면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직불금 관련된 건데요. 저도 이거 좀 처음 듣는 사례여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청년농 육성한다면서 또 직불금 제도 같은 소득 보전 장치가 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직불금이 많이 개선이 제도가 개선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종중 땅을 어떤 청년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작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직불금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그 아이러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농이라면 그래도 이게 실질적으로 그 경작하는 게 확인만 된다면 이런 제도도 그 혜택을 주면서 소득을 보전하게 해가지고 농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한 5가지가 현장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너무 목표라든지 속도에 우선하는 청년농 육성 정책이 조금 불편하다. 다시 좀 이렇게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기존에 육성한 청년농에 대한 사후 관리가 좀 시급하다. 그리고 청년농에서도 이탈한 청년농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한 관심도 좀 절실하다. 그리고 정부 임대 농지에 대해서 스마트팜을 허용하다든지 벼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년농 스스로도 농사는 기본적으로 불편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해서 농사에 뛰어들 수 있도록 너무 장밋빛 한상으로 농사에 뛰어들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5가지가 있었고요. 그런 거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는 예, 고맙습니다. 네. 발제를 해주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토론을 해주신 게 아니고 발제를 해주셨어요.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그러면 발표자 2분, 지정 토론자 다 앞 좌석에 모시겠습니다. 부장님도 혹시 질문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좌석에 주십시오. 좌석하시는 동안 저희들이 농담할 때 과거에 우리 꼰대들이 농담할 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뭐냐? 그럼 군대는 뭐 이등병 시키고 학교는 석사한테 시키고 뭐 의사들은 인턴한테 시키고 이러는데 기자는 취재를 하시네요. 뭔 일이 생기면. 예, 그래서 토론문을 아주 알차게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발표하고 이렇게 듣는 와중에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학회가 있어가지고 학회에서 또 세션 자장을 보고 왔는데요. 학회는 굉장히 좀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특별한 지정 토론도 없이 잘 진행하기 때문에 좀 가볍게 다녀왔는데 GSNJ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제가 한 10번째 정도 참석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이 발표와 토론에 압박이 좀 있어요. 굉장히 좀 무겁고 사실 무거운 만큼 배워가기도 하고 많이 느껴가기도 하는데 또 금방 이 부장님 같이 이렇게 무겁게 발제를 토론을 해주시면 여기 편하게 오신 우리 농지과장님이나 또 우리 참석하신 우리 농지처장님이 굉장히 무거우실 수 있을 것 같고 저기 또 카메라로 녹화를 뜨고 있고 뭐 이러니까 제가 뭐 농담으로 이제 국가보안법에 위반만 안 되면 가볍게 뭐 발표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행은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 먼저 순서가 이소영 부장님 먼저 하셨으니까 순서가 되겠네요. 먼저 학계의 박창기 교수님 해주시고 그리고 농민 대표로 임병희 총장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성환 농지 과장님이 총평해 주시면서 다 한 5분 정도 먼저 토론해 주시고 그리고 프로에서나 발표자가 대답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리고 프로에 질문 받고 혹시 또 우리 부사장님이나 원장님 총평하실 거 있으면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되도록 시간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기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주대학교 박창기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윤성훈 부장님의 기후위기 대응 미래 농업 인프라 구축 방향과 이양미 책임연구원님의 청년 농업 및 농지이용 실태와 수요자 중심으로 농지지원 확대 방안 솔루션 찾기라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들으면서 사실 제 전공이 농업토목 쪽에 좀 치우쳐 있었어요. 농업 인프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 인프라가 시설물 측면에서 본다면 농업 생산 기반 시설물인데 이 시설물들이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뭐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연구도 실시하고 있고 정책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 농업 생산 기반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을 운영하기 위한 뭐 다양한 소프트웨어적 연구와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적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본 같은 경우보다도 훨씬 저희가 잘 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농업 생산 기반 시설물이라는 하드웨어적 부분을 항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새 농업 재해를 발생하면 댐의 원료로 발생하는 제체 자체의 하드웨어적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하드웨어적 연구와 우리가 지원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하드웨어적 연구는 저희 지금 수준에서는 예전에 있는 것을 계속 답습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 이런 하드웨어적 부분에서 농업 생산 기반 시설물을 설계하고 시공, 유지하려는 그 연구 부분도 확대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최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변화에 의해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최근 농업용 저수지, 우리가 말하는 농업용 필댐 같은 경우에는 원료에 의해서 안정성에 대한 문제로 지금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뭐 태풍 한남도에 의해서 왕신 저수지의 원료 현상이 발생해서 실제적으로 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필댐이라는 근본적으로 원료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는 이 구조물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대체 방안으로 연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도 저희가 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필댐으로 농업용 정수지를 짓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요새 최실에서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댐 조성 기법을 적용을 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원리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도 이런 기본적인 하드웨어적 기술 개발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이 적용하는 부분도 같이 발전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아까 윤성원 부장님 말씀드렸던 농업인프라 구축 방향에서 농업생산기반 정비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4가지 목표를 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됐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 가장 기후변화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농작물 다면화 측면에서 논해 타작물 재배, 복합 농약 기반을 확보하고 가뭄 탄소 배출 저감 등에 대한 문제도 잘 이루어져 있고 현재 물관리 고도와 물 환경의 개선에 대한 내용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설계 기준의 내용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현재 이 설계 기준의 내용은 저희 농업생산기반 설계 기준은 총 15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중 13편은 이미 제정되어 있는 상태고 2편은 저희가 제정을 목표로 코드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보면 저희 농업생산기반 시설물 전체가 기후변화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15편의 설계 기준이 전부 다 완성이 되고 기후변화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개정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농업생산기반 설계 기준은 총 5편이 개정 중에 있고요. 5편 개정 중에 있어서 이 5편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 마련을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8편에 제정되어 있는 8편 그리고 제정되지 않은 2편 역시 향후에는 이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서 뭐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5편 개정 이후에는 나머지 8편의 개정, 2편의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이 설계 기준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개정 방향과 개정 추진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진행하는 방향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현재 개정되고 있는 설계 기준의 내용도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쪽에서 설계 빈도 30년인데 100년을 올리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만 하고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원료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적용 부분, 그 양배수장 같은 경우에 펌프에 대한 어떻게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펌프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런 전체적인 내용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고 설계 기준에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펌프 설계하는 대단한 연구를 실시하더라고요. 그게 침수 방지를 위한 이동식 펌프 개발 연구라는 하드웨어적 연구를 대단히 좀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생산 기반 시설물에 대한 그 시설물 자체에도
이 적합한 하드웨어적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서 설계에 반영한다면 소프트웨어적 기술과 하드웨어적 기술이 모두 발병돼서 이 기후변화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농업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로 전년도에 있었던 그 저수지 원료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필댐 위주에서 신규댐 개발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설계 기준 개정 동향 말씀해 주시면서 이 설계 기준 개정에는 기후 변화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재개정돼야 되겠다는 내용의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임병희 총장님. 예, 한국쌀전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임병입니다. 오늘은 뭐 수도작 중심이 아니라 전체 농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토론에서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우선은 미래 농업을 대비하는 생산 기반 그리고 농지 지원 두 가지 부분을 나눠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생산 기반 정비 부분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세 가지 파트로 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대구의 경지 정리 사업이 다시 한번 돼야 된다. 두 번째가 농지 범용화 부분에서의 농지 환경이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세 번째가 지금 용배수 시스템 자체가 좀 발전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구의 경지 정리 사업이라는 부분이 사실 이거는 어차피 농지 지원 사업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1996년 이후에 영농 규모화 사업을 중심으로 굉장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민들의 어떤 농지 경작 면적을 늘리자라는 쪽으로 사업 추진이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부분들이 굉장히 최소한으로 축소돼 가지고 유지만 될 뿐이지 이게 어떤 사업적인 실적은 거의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업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게 증여 상속으로 해서 다시 확보됐던 영농 규모화에서 확보됐던 농지들이 다시 분할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좀 역효과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는데 사실 농지가 분할되고 하면은 최근에 농기계 부분이 굉장히 대용화되고 또 공동 영농이라는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농업 트렌드하고도 반대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미 농지가 산간지 지역에서는 600평 한 필지, 뭐 400평 한 필지도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1200평 한 필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새롭게 경정리를 요구하는 부분들은 보통 대부분이 3,000평, 1헥타 이상의 농지가 로 만들어져야지 거기서 대형 농기계가 움직일 수 있고 최근에 또 자율주행 기계도 나오고 있는데 자율주행 기계까지도 스마트 농업과 연결된 자율주행 기계까지도 농지가 넓어야지 운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농지가 작으면은 기술은 개발돼도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공동 영농을 통해서 저희가 코스트를 좀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은 분할이 되면서 더 많은 생산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다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농지 범용화입니다. 사실 계속적으로 지금 쌀에 대한 수급 안정 대책으로 해서 타작물 재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금년에도 타작물 재배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 결과 집중호우로 인해서 타작물 재배한 농지들이 많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지금도 그 재해보험에 관련된 얘기까지 연결될 정도로 많은 농지들이 손실을 입어서 농지 범용화를 하게 된다면 이 농지 범용화가 가능할 수 있는 농지 환경이 좀 만들어야 된다. 농업 환경이 만든다. 용 배수 특히나 뭐 이 범용화부터 따지면 사실 배수 개선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집중될 수 있겠죠. 이 배수 개선 사업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돼야 되고 이게 농업 현장에서 인증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사실 이게 현장에서 안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타작물 재배는 높은 지역에서만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수 시스템의 개선이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얘기 있기 때문에 이 배수 개선 부분에 그러니까 범용화를 위한 환경을 빨리 조성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용배수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용배수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이게 농업 용수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2017년도 이후에 뭐 우리가 댐관리법에 대한 논쟁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대한 논리 그리고 최근에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농업 용수의 이용 효율화 아니면 좀 그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농업 용수를 적절하게 쓰고 이용 효율화를 높이고 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물 환경, 농업 환경까지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관수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농수로 시스템, 고저차를 이용한 물을 흘려내려 가지고 농지에 물을 대는 이런 시스템으로서는 사실 저희가 농업 용수를 줄인다라는 얘기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급하게 진짜 어떤 포인트적인 입장을 통해서라도 농업 용수를 관수로화하는 시스템을 빨리 도입을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이치수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수로화를 위한 빠른 논리와 어떤 예산 지원이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지에 대한 지원, 청년 창업농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뭐 농촌 소멸 위기, 농업 인력 부족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육성, 청년 농업인의 대한 육성은 분명히 우리가 해내야 될 과제입니다. 근데 아까도 뭐 우리 김소영 부장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너무 과도하게 청년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기존 농업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집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청년 창업농도 당신들이 청년 창업농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내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기존 농업인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기존 농업인이 농지 구입에 시급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농지 구입을 위한 기존 농업에 대한 지원이 아예 없다라는 거죠.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농지 임대차 순서도 가장 밑바닥이고 또 영농 규모화 사업도 청년 창업농은 6헥타까지 지원된다고 하지만 이미 3헥타 기준에서 끊어져서 진행도 안 되고 농지 규모화를 위한 자금도 청년 창업농은 평당 약 25,000원인데 25,000원에서 아니 평방 메다당 25,000원에서 평당 따지면은 약 75,000원인데 기존 농업인은 36,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차이가 크죠. 그러면 기존 농업인들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 농업 소득이 그만큼 못 받아주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SOC를 우리가 투자를 하고 농지를 규모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에서 다시 재투자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농업 소득이 2021년 대비 1,200만 원에서 2022년 90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농지를 더 늘려서 오히려 투입 비용은 좀 줄여버리고 소득은 좀 높이는 역할을 농지은행, 농지 지원 사업으로서 기존 농업인에도 분명히 필요하다. 뭐 전제는 청년 농에 대한 육성 또 활용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들의 지원 정책이 청년에만 집중돼서 기존 농업인을 배제하는 상황까지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생산 기반 쪽에는 뭐 경주 중류화 통한 규모화, 그 범용화를 통한 다각화, 용배수 체계 개선, 특히 관수로 도입을 통한 재해나 용수 공급의 안전성 확보 이런 거 지적해 주셨고 이항미 박사님은 청년농 육성에 대한 발표를 집중적으로 해주셨는데 기존 농민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또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져주셨습니다. 예, 토론 마지막으로 이성은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와 보니까 이게 뭐 농지의 인기가 날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농지에 대한 그 인기가 지금 오늘 자리에서는 청년농들의 수요가 많다고 얘기하고 계시지만 제가 업무를 하면서 다 보면은 개발을 하시는 분들의 수요도 농지를 사용하려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수요를 받는 것은 농지를 농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 요구하시는 그런 청년농이나 농업인들의 수요도 분명히 있고 또 어떤 도시 개발 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 뭐 많은 개발 사업들에 있어서도 조금 상대적으로 집가가 저렴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농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 다 아시다시피 헌법에 있는 경자준의 원칙을 근거로 그 농지가 농업용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 보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 하면은 오늘 저희 생산 기반의 부분에 있어서
생산 기반하고 농지는 굉장히 밀접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 경지 면적이 지금 152만 8천 헥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이 농업 진흥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 진흥 지역이라는 것은 농업 생산 기반 정비를 시행을 했거나 시행 중인 지역을 농업 진흥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극히 거기는 제한된 허용 행위를 제한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농업용 아니면은 이제 쓸 수가 없다 보니까 가격도 좀 낮게 형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지금 그런 수요 개발 목적으로 들어온 수요들에 의해서 저희가 농지를 풀어주고 하는 건 아닌데 그 수요들에 의해서 매년 지난 10년간 보면 1.2%씩 약 16,000헥타씩 농지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지가 증가할 요인은 없고 농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또한 수요는 청년농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같이 계신 모든 분들하고 오늘 맞대고 좀 더 고민을 하고 좀 추진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농지하고 이제 생산 기반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지가 줄어드는 것을 둔화시키려면 저희가 전용을 더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형상적으로 이게 정비가 돼 있느냐 안 되느냐만 볼 게 아니라 농업 생산 기반 정비의 어떤 용배수 체계가 실제 그 체계를 흐트림으로써 그 영향이 어떻게 미쳐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기반 정비를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농지의 이용과 보존 측면을 고려해서 그 생산 기반 정비를 하는 것도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산 기반 정비된 지역에 대한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저희 농지 관리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 농지 이용 사용 현황에 대한 그 정보가 좀 매칭을 시켜서 실제 향후에 있어서도 농지로서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비를 좀 더 잘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이제 농지가 굉장히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고 뭐 좀 이제 외곽 지역에 있는데, 거기가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농지로 계속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하질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산 기반을 하게 되면은 그 비용부터도 사장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양미 박사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아마 저활용 농지 활용을 위한 저활용 농지 활용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하고, 그리고 세 번째에 있었던 사람 농지 정보 DB 구축과 농지 통계 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있어서, 아마 이양미 박사님이 오늘 제안해 주신 부분들이 지금 일정 부분은 시행되고 있고 명칭은 다르지만은 다른 형태로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농지에 대한 부분은 보면은 지목상 농지라고 하는 것은 192만입니다. 근데 실제 농업을 경작을 할 수 있는 경지 면적은 지금 152만 8천. 그러니까 그 차이만큼이 전체가 다 유유농지라고 저활용 농지라고 볼 수는 없고 유유농지라고 볼 수는 없고, 일정 부분은 지목이 현실화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한데 점차 그 차이에 대한 부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안해 주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농지를 다시 이제 활용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활용 농지를 좀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싶어서 저희가 농지법을 개정을 해서 매년 유유농지를 조사하는 법적 토대는 만들었는데, 다만 유유농지가 아무래도 이제 산재돼 있을 텐데 그냥 일방적으로 조사를 하기보다는 좀 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과거에 있던 농지 원부를 농지 대장으로 작년도에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을 하고 농지 원부에 있던 것은 농지 대장으로 그대로 승계를 해서 개편을 했는데, 농지 원부 없었던 필지들이 있습니다. 그 필지들만 해도 한 83만 헥타 되거든요.
그 미등재 필지들에 대해서 지금 작년부터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조사 물량들은 지금 한 98% 정도 조사를 완료를 했고, 그 조사된 것들을 그 지자체에서 농지 대장으로서 다시 좀 등록을 해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게 내년도면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것이 다 갖춰지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어떤 통계 말고도 우리 자체적으로 농지에 대한 현황 파악과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한 이후에 그 유농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해야지만이 좀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통계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부분에 있어서 샘플 조사를 좀 더 강화시키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농지은행 관리원이라는 것이 작년 농어촌공사 과거의 농지은행 이런 것이 농지은행 관리원으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농지은행 관리원의 그 기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강화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하신 것 중에 뭐 3자 계승형 농지 지원 사업 필요하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농지 매입을 비축 농지만 봤을 때 매년 한 1,800헥타 정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부터는 2,500헥타를 매입할 계획에 있고요. 그 매입 물량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 늘어난 물량만큼 오늘 청년농대 수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수요에 부응할 수 있게끔 그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무래도 농업 승계가 어려운 이제 고령 은퇴농의 소유농지가 청년농들에게 이제 갈 수 있게끔 해줄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농지를 통해서 농업 인력 구조 개선을 하는 것을 농지를 통해서 지금 실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농지양 은퇴직불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령 은퇴하시는 분들이 그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거나 아니면은 매도할 것을 전제로 임대를 하시게 되면은 그 직불금을 추가로 드림으로써 그분들의 어떤 노후 생활 보장과 함께 또 공사에서는 농지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그런 신규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영희 박사님이 뭐 저희 농지 사업들에 대해서 뭐 발표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된 것 중에 두 가지 신규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공급을 할 때 노지 상태로만 이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그 청년들의 수요에 맞춰서 그 스마트팜을 지어서 연동형 온실 스마트팜을 지어서 그 스마트팜 상태로 이제 임대해 주는 것을 올해부터 도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농업 스타트업 단지 조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농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자체적으로 농지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다가 국공유지, 유유지, 뭐 이제 어떤 뭐 이제 활용되지 않은 그런 다른 부지들을 생산 기반을 함으로써 다시 농지로 만들고 그것을 이제 스마트팜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농업 스타트업 단지 조성 사업을 올해부터 이제 하는 거고, 올해 대상지 중에 하나를 사례를 말씀드린다면은 상주가 하나의 대상지인데, 상주 같은 경우는 폐하천 부지, 지목이 하천 부지입니다. 하천 부지를 그 하천이 이제 이렇게 하천 노선이 바뀌면서 그 폐지가 됐거든요. 그 부지를 지금 생산 기반 정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다가 스마트팜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 부분 한번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 청년들이 원하는 스마트팜이 과연 어떤 형태인가? 스마트팜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비닐온실이나 유리온실의 ICT를 접목한 부분, 그런 유형, 아니면은 컨테이너팜처럼 가설 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 아니면 건축물 형태, 수진농장처럼 건축물 형태의 그 스마트팜, 그 어떤 유형에 따라서 농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청년농들이나 많은 분들이 스마트팜을 뭐 해야 된다, 스마트팜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그 유형에 따라서 그 농지를 활용하고 지원하고 하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고 그런 그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장 고맙습니다. 그 최종 발표하시는 분이 과장님이 아니신데 시간을 다 쓰셔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에 GSNJ가 미리 고려하셔가지고 커피 브레이크가 30분이에요. 물론 진행하시는 분들 굉장히 다급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귀한 시간 참석해주고 모이셨는데 플로어에서 특히 농수공사 직원이 아니신 분 중에 한두 분 정도 꼭 이건 질문하고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들어서 워낙 토론하시는 분들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혹시 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발제하신 두 분 중에서 오늘 토론하고 질의답변 한 중에서 빠졌던 부분 또는 답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발제자 두 분 순서대로 윤소은 부장님하고 이항 박사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박창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설계 기준 개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하셨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기준 개정이라든가 설계와 관련된 연구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내년도 생산 기반 정비 사업과 관련된 그 R&D를 구축할 때 말씀하셨던 다양한 어떤 해외 사례들을 고민해가지고 구축 방안을 만들어 가려고 하거든요. 그때 좀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임병희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세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한 건 저희도 고민이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그 쌀 생산 수급 조절이라는 이유로 해서 더 이상 농업 인프라를 확대하는 걸 방대하는 재정 당국의 어떤 방향성에 맞춰서 또 저희는 해야 되는 어떤 대구획 경지적인 필요성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논리적 그 어떤 부분들이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디지털 경지정리라는 이름 하에 필요성을 계속 공급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엔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농업도 가야 되는 방향성이다 보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대구획 경지정리와 같은 경지 재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이 예. 됐다. 이항 박사님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임병희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농업인 육성도 중요한데 기존 농업인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에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역 소멸이 정말 너무 시급한 과제이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이제 국정 과제를 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하는데 농지를 좀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그래서 기존의 농지 공급량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 이번에 제안한 이제 저활용 농지 사업처럼 새로운 농지를 좀 만들어서 공급을 하자. 그리고 이제 그런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드니 좀 기업이 참여해서 그런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농업 특구 지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청중들과 여기 토론자님들께 인기 있었던 메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서 다시 한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우리 부사장님하고 원장님 계신데 마지막 혹시 하실 멘트 하실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잠깐만 예. 부사장님 오늘 기조가 짧게가 기조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제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큰 이제 문제가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 문제, 또 어쨌든 그 농촌이 이제 고령화 가수화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제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하는 그런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두 가지 주제가 좀 지금 현재 시점에 맞는 그런 주제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어쨌든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고민을 통해서 농업 농촌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이성환 과장님이 중간에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저는 오늘 기분이 좋았는데 우리 공사 직원분들은 생산 기반과 농지 은행 사업이나 농지 제도를 이야기하면 극과 극의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모이신 분들이나 이상한 가지 말씀이 생산 기반과 농지 제도나 정책이 따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양쪽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다루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굉장히 저는 오늘 기획이 잘 되었다라고 자평을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오신 토론자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우리 연구자들은 마음을 무겁게 가지고 돌아가서 연구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청중분, 발표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모든 분 감사드리면서 박수로 마치겠습니다.